스테로이드가 지배하는 아침이다. 눈을 뜨면 입안에서 항암제의 기름진 맛이 느껴진다. 커피를 마셔도 혀끝에서 몰아낼 수 없는 맛이다. 침대 안은 내가 머물 자리 같지 않지만 바깥 세상 역시 내가 있을 곳은 아니다. 나 자신이 망가진 카메라처럼 느껴졌다. 저 멀리 지평선에 포커싱을 두다가도 느닷없이 눈앞에 한 폭의 풀로 줌이 난다. 다시금 지평선으로 줌아웃. 내 눈앞 풍경에 줌인. 계속된다. 도무지 어느 곳에 시선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더 이상 집안에는 단 1초도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숲으로 나섰다. 오늘 숲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생명력이 넘쳐 가슴이 저밀 지경이었고 위스티리어 향에 잔뜩 취한 것만 같았다. 몸을 잠재울 수 없어 우선 달리기 시작하면 가슴과 손끝에서는 찌릿한 전율이 느껴지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가 울린다. 숨이 가빠져 속도를 늦추면 한결 진정된 발걸음이 나뭇잎과 뿌리, 땅을 감싼 이끼를 통해 맥박처럼 울려 퍼진다. 1830년대 초월주의 예술가이자 작가인 크리스토퍼 피어스 크랜치는 랄프 월도 에머슨의 에세이 자연에 등장하는 투명한 눈동자의 영감을 받아 인상적인 그림을 그렸다. 에머슨은 자연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신의 매개체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선 그저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만이 아닌 온몸의 감각을 열어 자연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에 나오는 투명한 눈동자는 눈으로 담아낸 상을 반사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는 개념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헐벗은 대지에 두 발을 딛고 상쾌한 공기가 내 머리를 씻어내고 나는 무한의 공간 속으로 올라가 내 안에 저열한 자기 중심적 사고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나는 투명한 눈동자가 된다. 나는 무의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우주적 존재의 흐름은 나를 거쳐 순환하고 나는 신의 일부분 혹은 신의 아주 작은 조각이 된다. 크랜츠의 그림에는 길고 가느다란 두 다리 위에 커다란 눈동자가 하나 있고 맨발로 밟고선 너른 들판 너머 지평선에는 산이 솟아있다. 눈동자는 몸통이 높은 모자를 쓰고 에머슨이 입는 것과 비슷한 조끼를 입고 있다. 익살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게도 느껴지는 그림을 보면 항암제에 취한 내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우스꽝스러운 눈동자다. 나는 그 무엇에도 왜곡하지 않는다. 모든 흐름은 나를 거쳐 순환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에머슨이 무단에서 통단한다. 스테로이드와 항암 치료가 내가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신의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친 아빠는 우리 집에 들러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간에게는 생리적 암점, 즉 맹점이라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얼굴에서 38cm가량 떨어진 지점이라고 했다. 건축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아빠는 현재 시내에 있는 아파트 여러 곳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다. 아빠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삐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댄다. 발로 차 부서진 문과 화장실 양변기를 교체해달라고. 하수구가 역류해 물이 찬 주방바닥을 새로 깔아달라고. 현관 열쇠를 새로 맞춰달라고 아빠를 불러댄다. 아빠는 언제 어디서든 울리는 삐삐 소리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아빠는 이 일이 있어 NPR 라디오 방송을 틀고 미니밴을 운전하며 시내를 누비고 공구점과 사람들의 삶 속을 부지런히 드나드는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난 무료할 시간이 없다. 나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 좋고 혼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제일 정상적이란 생각이 들거든. 아빠는 예전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가끔씩 괴짜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내가 20대 초반 시끌벅적한 시기를 보내던 당시에 엄마와 존, 나, 우리 세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 전에 마리화나를 피웠지만 정작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마리화나를 지겹도록 피웠던 아빠는 우리가 내민 마리화나를 거절했다. 아빠가 그때만큼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적은 없었다는 게 우리 셋의 공통된 의견이다. 생리적 암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시신경은 시신경 유두를 통해 나가는데 이 시신경 유두에는 광수용체 세포가 없어 우리의 시각에는 시력이 없는 맹점이 생기게 된다고 아빠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맹점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고 혹여 맹점이 중첩되는 경우에도 뇌가 눈을 대신해 모자란 정보를 채워넣기 때문이다. 멋진 일이다. 만약 나처럼 거대한 눈동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나의 맹점은 점점 크게 자라고 있다. 우리는 노트북으로 검색해서 맹점 테스트를 찾아냈다. 하얀 화면 위에 더하기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이 그려진 테스트였다. 모니터에서 30cm가량 떨어져 한쪽 눈을 감고 화면을 바라보면 동그라미가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맹점에 뇌가 정보를 정확하게 채워넣지 않는다면 맹점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 아빠에게 물었다. 크기가 얼마나 되든 우리 시야의 일부는 항상 부정확하다는 게 흥미롭구나. 우리가 무엇을 보든 아주 작은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워진다는 거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면 나는 그 맹점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어진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되든 몸을 작게 말아 그 안으로 들어가 사라지고 싶다. 점점 커지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 뇌가 만들어내는 상상은 자동차 앞 유리에 맺힌 빗방울, 벌의 배 부분, 높은 나뭇가지 위의 풍금조, 초승달, 아니 보름달로 자라난다. 우리는 맹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 저녁
자동차의 정면으로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나중에 시력 검사를 해보니 아빠는 장님이라고 할 만큼 시력이 안 좋은 상태였다. 아빠는 권위주의적이고 가정적이지 않은 할아버지와 독립적이지만 뉴 잉글랜드로 이주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할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 할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말 돌보기를 좋아했고 청교도 가풍으로 인해 외부 사람을 고용해 집안일을 시키는 것을 꺼려했다. 아빠는 자라면서 삐뚤어졌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아빠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나 학습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에 다니는 것 외에 뭔가를 배우러 다닌 적도 없었다. 조부모님은 아빠에게 미들네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빠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뿐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아빠는 말을 탈 줄 알고 축구공으로 헤딩도 잘하고 프라이드 치킨도 만들 줄 아며 세탁기는 물론 자동차 엔진도 고친다. 아빠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다. 벼락에 맞고 독거미에 물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잃는 불운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아빠와 엄마는 1970년대 초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 엄마는 당시 헤이티에서 지내며 이혼의 아픔을 달래고 있었다. 엄마가 예정보다 집에 일찍 도착한 어느 날 초급바람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전 남편을 발견하며 엄마의 첫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엄마는 안전하게 그지없던 파나마 운하지대에서 살다 18살 때 외할머니가 자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파나마에서 엄마는 항상 위협적인 태도에 화를 잘 내던 선장 아버지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간호사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정신을 배웠고 친한 친구를 사귀었으며 의무기록 전사자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했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아빠를 만났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불안정한 사랑에 빠졌다. 껄렁한 모습이었지만 젊고 다정했던 아빠는 전쟁을 반대했고 고압적인 뉴 잉글랜드 가족들에게도 반항하는 마음이 컸다. 그때의 엄마는 아빠보다 조금 더 성숙하긴 했지만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너희 아빠랑 처음으로 밤을 같이 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종이 가방에 소금 몇 벌이랑 칫솔을 챙겨놓고는 콜로라도에 래프팅을 하러 간다고 일주일 후에 오겠다는 말만 하더라. 그때 바로 일어나서 뛰쳐나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엄만 그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가끔씩은 제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두고 부부싸움을 했다. 나는 1977년도에 태어났다. 1982년 아빠는 건축업자로 일하고 엄마는 여전히 문서를 입력하는 일을 하던 때 두 사람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합의점을 찾았던 것 같다.
우리는 폭스바겐 레빗 뒤에 작은 트레일러를 연결해서는 콩코드를 향해 동쪽으로 떠났다. 아빠가 15년 전에 떠난 가족이 있는 곳이었다. 친가에서는 우리가 머물 집으로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땅에 작은 집을 내주었다. 친가의 증조 부모님은 에머슨가이고 랄프 월도 에머슨은 내 5대조 할아버지다. 거대한 그늘을 만드는 몰피피처 동상의 시멘트 치마처럼 그림자를 들이운 누군가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가족들처럼 나 역시 에머슨이 남긴 그림자의 이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에머슨의 길을 뒤따르다가도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다. 특히 미군의 정신이라 불리는 자기 신뢰의 한 구절. 자신을 믿어라. 자기 안에 내재된 강한 선율에 따라 심장이 뛸 것이다. 라는 글귀가 그렇다. 이 에세이는 타고난 천재들의 지침서이자 변덕스러운 개인주의 정신의 근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달리 보자면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기주의를 뒷받침하고 자녀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정신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는 아찔해진다. 사람들, 프레디가 화났을 때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다. 베니,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오늘 저녁에 TV 보지 말래. 이 아이들도 에머슨의 후손이자 결국 또 다른 맹점이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도 숲속을 걸을 때도 에머슨은 내 발목을 잡는다. 커다란 눈동자의 몸으로 길을 거닐며 작은 종행일 뿐이야 하고 읊조린다. 부지런히 돌고 있는 이 행성 위에 조금이라도 더 나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복해 읊조린다. 한편 나의 위대한 조상이 쓴 에세이 원의 한 구절에 대해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에세이 중 요즘 다시 읽고 있는 글이다. 우주는 유동적이고 변덕스럽다. 영속성은 단지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자석의 양극처럼 상충하는 그의 글과 나의 생각을 손안에 모두 담아두려고 한다. 작은 덩어리와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우주. 이들은 서로를 밀어낸다. 작은 덩어리를 이루려면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우주는 두려운 존재지만 그 무엇도 특정한 형태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개의 생각은 떼려야 뗄 수 없다. 33년 전 내가 5살 때였다. 나는 사촌들과 함께 언덕에 서 있었다. 에머슨의 100주기 기념식이었고 우리는 묘지 앞에서 커다란 화환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에머슨의 5대손이었다. 리포터가 우리의 사진을 찍었다. 거대한 화환의 무게, 그리고 스타킹을 신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탓에 맨다리에 서늘하게 느껴지던 매사추세츠의 봄이 아직도 생생하다. 눈이 첫 번째 원이다. 눈 안에 담긴 지평선이 두 번째 원이다. 에세이의 첫 구절이다. 몸 안의 세포, 행성, 가족.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속눈썹 끝에서 춤추는 점점의 빛. 이 모든 원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즉 모든 원은 또 다른 원의 시작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자연에는 끝이 없고 모든 끝은 또 하나의 시작임을, 한낮의 태양 아래서 또 다른 해가 떠오름을, 깊은 곳 아래에서 더 깊은 곳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다. 모두 원이었다. 작은 종양 덩어리, 그리고 가장 단단한 도토리, 머스켓 총탄이 남긴 구멍, 세상을 살아갈 아이를 감싼 포우막, 빽빽한 숲속에 자리한 깊은 연못, 우리의 눈에 비치는 석양. 33년 전, 그날 엄마는 얼굴을 찌푸렸다. 스타킹 신었어야지. 식이 끝난 후 나는 사촌들과 묘지를 누비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쪽으로 와. 누군가 속삭였다. 나와 동갑인 사촌 본이었다. 본이는 우리가 숨을 만한 장소를 찾아냈다. 우리는 묘비 뒤에 숨었다. 사람들이 이리로 올 거야. 그리고선 다 같이 한바탕 크게 웃을 거야. 본이가 말했다. 태어나서 들은 말 중에 가장 현명한 말이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 듬성듬성 구멍이 생기면서 조금도 예쁘게 볼 수 없는 모양새가 되었다. 안 되겠다. 그치? 티타의 말이었다. 시내에도 오코너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어. 내가 아이들의 머리를 다듬어주곤 했던 현관앞 베란다에서 남편은 자신이 쓰는 전기 이발기로 나의 첫 삭발을 거행했다. 턱을 높이 들고 숨 너무 크게 쉬지 말아봐. 그 정도쯤이야. 마음 편히 심호흡하지 못한 지 몇 년 됐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내 혈관을 찾기가 어려웠다. 치료의 부작용으로 항암제가 닿는 곳마다 폐하가 되었다. 카바노프는 중심 정맥관 시술에 부정적이었다. 지금으로서는 환자분의 면역력을 위험하게 할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아요. 텅 빈 망망대해에 낚싯대를 들이우는 기분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는 내 팔에 최첨단 혈관 탐지기를 대보던 간호사가 말했다. 꽤 외롭죠. 하지만 혈관이 도무지 잡히지 않네요. 치료실 밖에는 피크닉 테이블과 의자, 꽃이 가득한 화단으로 조성된 옥상 데크가 펼쳐져 있었다. 가져온 짐을 풀고 패스트푸드 포장지를 여는 가족이 보였다. 주사바늘 꽂고 밖에 나가서 앉아도 될까요? 볕을 쏘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암센터는 늘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있어 병원에서 주는 따뜻한 담요를 절대 마다하지 않게 된다. 따뜻한 담요야말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랄까. 안 돼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죄송해요. 환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서요. 가족들은 되지만요. 좀 이상하긴 하죠? 창밖에서 아이가 와플을 잘게 부숴 난간 밖으로 던지고 있었다. 엄마는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은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녀는 치료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누군가와 바쁘게 통화하는 중이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는 난간 밖으로 음식이 사라질 때마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내 안의 균형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텅 빈 망망대해에 서 있는 기분이다.